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N년 일. 1990년 초반 일본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이 콘텐츠는 세계 경제 위기를 다룬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연구원이자 런던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과 겸임 교수 린다유의 저서. 그렇게 붕괴가 시작되었다 중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N년 1990년 초반 일본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20세기의 가장 큰 금융 열기 중 하나에 사로잡혔다. 미국과 경쟁하며 떠오르는 초강대국의 경제 호황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수십 년을 향한 경제 불황으로 추락하게 될 위기였다. 위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저렴한 금리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 돈은 활활 타오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스며들었다. 당시 이런 모습은 일본의 전후 경제 기적을 구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은 무모하고도 통제할 수 없는 파티였다. 향후 일어난 폭락이 정치인, 관료, 사업가, 금융업자, 심지어 범죄 조직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는데, 바로 이런 관계가 부실한 재무 관리가 만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는 데도 일조했다. 고도성장기 일본 정부와 기업의 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일본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다. 일본은 불과 40년 만에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는 경제에서 세계 2위의 부유한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하며 경제 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성공 신화는 여러 면에서 당시의 통념과는 배치되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1991년 세계개발보고서의 부제는 개발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보고서는 1980년대에 걸쳐 뜨겁게 타올랐던 신속한 경제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대 시장 접근 방식에 관한 논쟁을 잘 요약했다. 그 중심에는 장기적으로 가파른 생산 증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 증진의 중요성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개입을 삼가는, 정부의 개입은 투명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되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작동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은 민간 부문이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및 경제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이런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로 일본과 함께 한국과 타이완 등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를 제시했다. 이 국가들은 생산 기술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빠른 속도로 증진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전체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경쟁과 개방이 억제되었다. 정부는 마지못해 개입한 것이 아니라 통상산업성이 주도하는 종합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사실 일본의 성공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장 비친화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노동력이 남아도는 국가가 되었다. 많은 노동자가 직무를 비롯한 단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투입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이런 부문에서 비교 우위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우위가 생활 수준을 유럽이나 미국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주지는 못할 거라고 여겼다. 이는 1990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상산업성의 오지미 요시히사 차관이 했던 말이었다. 통상산업성은 자본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산업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기, 각종 산업기기, 전자, 컴퓨터와 같이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의 가장 적당하지 않은 산업을 장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적이고 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런 산업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고 기술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동 생산성도 빠르게 증진됩니다. 오지미 차관이 했던 말은 일본이 정적 또는 단기적 성장에서 장기적 성공으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기간 산업을 전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히 처음부터 세계은행이 강력하게 권고했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하지 말아야 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의 국내 자본시장은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었고 세계 자본시장과는 단절됐었다. 정부와 그 산하기관만 해외로의 차입과 대출이 가능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엄격히 통제되었고 외국 기업은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근거해 일본 기업의 지분 과반수 소유가 금지되었다. 통상산업성은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했다.
이런 보호 정책은 해당 산업에서 기술 변화, 생산성 증진, 수출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주로 이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 시스템의 주요 방향은 장기적인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은행과 기업 간의 긴밀하고도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강력하게 장려했다. 따라서 은행 스스로 일본 정부의 경제 목표를 위해 헌신했고, 정부는 그 대가로 은행의 대출 사업에 암묵적인 국가 보증을 제공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발전한 거대 기업 집단이 게이레스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고도 성장과 경제 기적을 달성하던 1960에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일본 은행들의 관계 시스템이 서구의 금융 시스템, 특히 영미은행의 방임적인 접근 방식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도 성장은 일본 은행들의 관계 시스템, 특히 규제 측면의 결함을 감추는 데 기여했다. 이런 결함은 훗날 일본 은행들이 변화하는 경제 및 국제 정세에 치명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계를 장악한 무소불위의 재무성. 일본이 높은 생활 수준에 부유한 국가로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경제에 개입한 정부가 있다. 경제 정책의 중심에는 재무성이 있었다. 연합국 관료들이 일본의 경제 재건을 위해 강력한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덕분에 재무성은 별 탈 없이 등장했다. 따라서 고위급 관료 대다수가 숙청되었지만 재무성 관료들은 대체로 무사했다. 실제로 재무성은 정책과 규제의 관할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무성의 권한을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옵션결제회사, 연방신용조합국, 저축대부조합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전국보험감독관협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정부의 경제적 지렛대가 각 부처에 퍼져 있는 미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재무성은 일본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슈퍼부처였고 때로는 관료 중의 관료로 묘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자유민주당 이하 자민당은 정권을 독점했으며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사실상의 일당 체제와 슈퍼부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자민당과 재무성 사이에 긴밀한 사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인지도 모른다. 재무성 관료가 되는 것은 공직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국과 세무국 관료가 정치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다. 재무성의 최고위 관료는 예산국과 세무국을 거치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위 관료 중 상당수가 공직을 떠나 자민당에 입당해 의원이 되었다. 저명한 정치인의 딸이 재무성 직원과 부부의 연을 맺는 등 각종 혼인 관계가 양대 조직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처럼 긴밀한 관계는 재무성의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했다. 재무성의 영향력은 자체 업무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확대되었다. 슈커는 한 기관의 직원을 다른 기관에 임시로 파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성 직원들 중 상당수가 다른 정부 기관에 파견되었고 때로는 재무성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기관을 장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8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설립되었을 때 직원 35명 중 24명이 재무성에서 파견되었다. 파견된 인원 중 실제로 규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재무성은 1990년대 후반까지 선진국에서 독립성이 가장 결여된 중앙은행으로 여겨지던 일본은행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일본은행 업무의 대부분은 재무성 지침을 통해 법적으로 통제되었다. 통화정책은 일본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결정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재무성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일본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재가 유일했다. 은행 시스템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금융 정책의 결정과 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구 선진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규제 프로세스가 아니라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재무성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후탄이라고 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재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협상을 하는 것이며 종종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암묵적이고도 비공식적인 승인을 구하는 것이었다. 모후탄이 매일 재무성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관료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면서 은행 혹은 증권사와 재무성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모후탄은 주로 30대 후반의 도쿄대 출신으로 고위 관리직이었다. 모후탄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재무성 관료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으로 여겨졌지만 모후탄은 금융 부문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아마쿠다리는 재무성이 퇴직 관료를 금융 부문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쿠다리는 재무성 관료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였으며 대체로 고용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공직자가 받는 연봉이 민간 부문보다 낮기 때문에 재무성을 퇴직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연 보상의 한 가지 형태로 여겨졌다. 아마쿠다리 대상자는 연봉과 퇴직 수당뿐만 아니라 직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성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이 재무성과의 소통과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효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모후탄과 아마쿠다리 시스템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의 선택권이 전임자들의 호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현직 관료들은 이미 퇴직한 재무성 출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에 직면했다. 이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전임자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 혹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관계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좌절시켰고 이 문제는 훗날 위기를 맞이하면서 드러났다. 일본 금융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은행들은 두 가지 방식의 규제를 받았다. 첫 번째 방식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예금 금리 상한 설정의 목적은 은행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업 부문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방식은 호송 선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트럭 호송과 마찬가지로 어떤 은행도 뒤처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어떤 은행도 다른 은행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한마디로 이 규제는 어떤 은행도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재무성은 진입과 이탈을 조율하며 은행의 수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지점 확장도 통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은행이 지점과 본사를 열거나 닫거나 옮기려면 재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심지어 재무성은 은행 지점의 크기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인 부분까지 지침을 하달했다. 재무성은 은행 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했다. 한동안 호송선 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는 잘 작동했다. 재무성은 기존 관계에 기반해 건전한 은행들이 건전하지 못한 은행들을 인수하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 주선했다. 건전한 은행은 규모에 대한 규제 한도에서 벗어나 지점과 예금자를 확대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재무성이 지원하는 구제 및 합병은 대체로 양측 모두에 좋게 진행되었다.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시스템 덕분에 은행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주거래 은행 제도는 기업이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이용하게 해서 기업과 은행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했다. 주거래 은행은 그 대가로 기업의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특별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때로는 주거래 은행이 대출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되어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기업은 주거래 은행 제도 덕분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특히 영미은행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일본 기업의 높은 투자율과 평생 고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 제도하에서 은행은 사실상 대출을 받는 기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졌는데 이때 은행은 부실 대출을 해결하는 데서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은행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도 취약했고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감시도 대체로 없었다. 은행은 그다지 투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정부 보증 덕분에 예금자들은 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분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재무성 관료들은 대체로 산업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업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 부문 내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했다. 재무성 내에서 금융규제국에 배치된 인력은 소수에 불과했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관료들은 대체로 이곳을 거치지 않았다. 호송선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와 합병을 통한 구제의 유사는 위험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높은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연간 약 10%씩 성장하는 실물 경제, 높은 투자율과 낮은 기업 파산율,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시장, 대출 수요가 항상 공급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용할당,
낮게 고정된 예금 금리 등으로 일본 은행들은 어렵지 않게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흠잡을 데 없는 실적 덕분에 1990년대까지는 재무성에 대한 의외의 압박도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규제 철폐 추세가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재무성의 접근 방식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뒤처져 있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제를 달성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0년간 금융 시스템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정치 네트워크 덕분에 이제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은행들은 어떻게 부동산 버블을 부추겼나? 1985년 9월 22일 미국, 일본, 영국, 서독 및 프랑스로 구성된 G5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시의 플라자 호텔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두 번째 임기 중에 있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제임스 베이커였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를 특징 짓던 자유방임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레이건은 항상 달러와 강세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자유시장을 신봉했지만 베이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1980년대 초반에 고평가되었고 특히 일본, 독일과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원인인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G5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바로 플라자 합의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합의가 지나치게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86년 말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가 약 50% 상승한 것이다. 1987년 2월 22일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추가된 G7 재무장관이 파리의 옛 루브르 왕궁에 있는 프랑스 재무성에서 플라자 합의를 수정하기 위해 모였다. 7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루브르 합의에 서명하면서 이탈리아는 거부했다. 달러화의 안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독일은 금리를 인하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강한 분데스방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금리를 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조성되고 있는 버블이 더욱 부풀었다. 1987년 8월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은 그해 가을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주식시장 폭락과 세계적인 패닉으로 유보되었다.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일본 재무성 관료들은 금융 부문의 전개를 보면서 걱정이 깊어졌지만 엔화 강세를 막으려면 루브르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재무성은 1989년 3월이 되어서야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정책 행동을 유보한 것이 훗날 일본에서 발생한 폭락과 잃어버린 수십 년의 원인이 된 주요 정책 오류 중 하나로 여겨졌다. 금리 인상을 유보한 것이 당시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5.5%였고 실업률은 2%로 떨어졌다. 이만에 미치지 못하던 니케이 평균 주가는 1989년 12월 29일에 39,000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본 은행들은 종래의 영업이익을 저해하는 두 가지 추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980년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첫째, 1985년부터 금리 규제가 철폐되면서 50만 엔이 넘는 예금에 정부가 정한 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더 높은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켰고 수익을 압박했다. 예전에는 규제의 적용을 받은 예금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보장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차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도쿄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회복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시장에서 얻은 막대한 자본 이익이 대출이라는 핵심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에 점점 커지는 구멍을 메웠다. 1989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서는 은행의 수익 중 42%가 유가증권에서 얻은 자본 이익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은행들은 연평균 수익이 매년 13%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장기 증권 판매와 단기 주식시장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은 매년 겨우 1%만 증가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감안했을 때 은행의 핵심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 은행 수익들은 장부상의 거품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순환 출자를 하는 게이레스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은행이 고객사에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차입자와 대출기관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고객사의 주식을 그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재구매했다. 은행은 수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금 보유고는 보고한 수익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국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은행들은 실현되지 않은 주식 이익의 45%를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BIS 규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영국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은행 자본 비율을 증가시켰고 이는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대출이 많아지자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을 올려놓았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은행이 이런 자산을 담보로 잡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 자본과 대출이 함께 증가하는 순환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은행들의 자본 포지션이 도쿄 주식시장의 실적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은행들은 도쿄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은행의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출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량 기업들은 규제 철폐 이후로 세계 시장에서 은행 대출보다는 증권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인 대출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은 소비자와 모기지 차입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다.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금융 전문회사인 주센과 같은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 말까지 은행의 부동산 대출 참여는 상당히 두드러졌다. 봉건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던 일본은 토지 소유를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토지 가격은 국채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더 빨리 상승했고 토지 가격은 상승만 한다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신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으켰는데 도시 계획에 따른 엄격한 용도 설정과 건축 규제로 토지가 부족했던 도쿄에서 특히 심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한편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장려하는 세제가 부동산의 가치를 떠받쳤다. 일본의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던 1989년 말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정부의 경영조정조사가 냉정하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부동산 가치는 2000조 엔이 넘고 일본 GDP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이 일본의 25배에 달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 추정치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 23구를 팔아 미국 국토 전체를 사들일 수 있고 황궁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캐나다 국토 전체를 살 수 있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부동산 붐은 역사상 일개 국가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등 6대 도시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종합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300%, 주거용 부동산은 180%, 산업용 부동산은 160%나 상승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에서는 160군데가 넘는 골프장이 생겼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곳도 1200군데에 달했다. 그 당시 일본 전역에 건설된 골프장이 1700곳,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180만 명이나 되었다. 심지어 니케이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지수도 발표했다. 일본의 은행 대출이 일본 본토에서만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아니었다. 1983년 재무성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이후로 일본은 세계적으로 신용 공급의 중심이 되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250에서 120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달러와 가치가 2배로 커지고 해외 대출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 일본 은행들은 세계 대출 시장의 4%를 차지했다. 1989년에는 40%로 급증했고 선호하는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놀랄 것도 없이 미국 골프장이 주요 목표물이 되었다. 1990년 9월 일본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 리조트를 8억 3,1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하와이가 인기 있는 장소였다.
일본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수익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일본 은행들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리조트를 건설했다. 그들은 1991년 9월에 개장한 마우이의 그랜드 하얏트 와일리아 리조트 앤 스파가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은행들은 미국 부동산, 특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에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로스앤젤레스의 거의 모든 주요 신축 건물 건설에 일본 은행의 자금이 쓰였다. 일본 은행들의 해외 대출 열풍은 미국의 부동산 열풍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시장의 정점 부근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했다. 부동산 버블의 폭발, 일본 경제의 추락. 1988년 말 루브르 합의 이후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저지하던 재무성 관료들은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걱정이 깊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및 건설회사에 대한 과도한 은행 대출, 점점 커지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제는 무시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만연했기 때문이다. 1989년 봄, 마침내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해 말, 니케이 평균 주가가 정점을 찍으면서 금리가 2.5%에서 3.25%로 5개월 후에는 4.25%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 금리가 또다시 6%까지 상승했지만 그해 4월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형 조치가 있었다. 일본은행과 재무성은 토지 가격의 질서 정연한 하락을 약속했다. 토지 가격 상승이 손쉬운 부를 창출해 일본이 널리 자랑할 만한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 총재는 토지 가격의 20% 하락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재무성 은행국은 1991년 말까지 부동산 대출이 총 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 지침을 내렸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일본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다. 니케이 평균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4배나 상승하며 1990년 초에는 거의 4만에 육박하던 주식시장은 연말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믿기 힘든 호황에 이은 믿기 힘든 불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런 자산들을 담보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은 담보 가치가 급락하면서 부실 대출이 급증했다.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은행과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는 문제가 생겼다. 금융 부문이 부실 채권 문제에 시달리면서 호황을 부추기던 신용 흐름이 갑자기 끊기고는 불황을 부추겼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은행들은 실현되지 않은 주식 이익을 자본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BIS가 요구하는 8%의 자기자 본 비율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일본 은행들에 부여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 할 재펜율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현상이 되었다.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일본 은행들의 자기자 본 비율도 함께 폭락해 대출 실적도 부진해졌다. 1990년 말에는 일본 전역에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 폭락의 원인에는 일정 부분 일본의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대차 대조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빠른 속도로 회수한 것도 있었다. 1990년 12월 말 일본은행은 주식시장의 하락 속도를 줄이고 경기 후퇴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금리는 1992년 4월까지 3.5%로 떨어졌지만 이 금리로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해 늦여름에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1만 5천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버블의 종말은 일본 은행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토지 가격의 폭락은 담보물 소멸, 은행 파산, 국내외 자산 염가 판매 등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들게 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금융 부문에서 부실 채권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1991년 살로몬 브라더스는 부실 채권을 연구한 후 일본 은행들은 거의 항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20조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만큼이나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이런 추정치가 실제로 발생한 부실 채권의 합계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 흐름이 끊기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1991년 4분기부터 1999년 말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이었고 G7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는 속도로 성장하면서 G7 국가 중 실적이 가장 좋은 국가에서 가장 나쁜 국가로 전락했다. 계속 이런 속도로 성장한다면 경제 기적을 달성했던 국가 일본은 세계 2위라는 경제 대국의 지위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었다. 금융업계를 뒤흔든 은행발 스캔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금융 부문에 각종 스캔들과 사기 행위가 폭로되었다. 대중은 펀드 매니저들이 VIP 투자자들에게 보장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제공하는 애교 토킨 계좌의 존재를 알고는 엄청나게 분노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이 계좌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의 특징이 되었고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로 여겨졌다. 손실 보상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세계 전역에서 채권을 판매하고 환매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펀드 매니저들은 당초 고객에게 판매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환매했다. 이 과정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세무 당국의 눈을 쉽게 피해갈 수 있었다.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손실 보상이 대체로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는 손실이 비현실적이지 않았다. 시장이 폭락하면서 대중은 작은 물고기가 손실을 입었지만 큰 물고기는 구제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금융 부문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일반 대중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손실의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주식시장의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 프루덴셜 증권의 일본 지점장 제임즈 월시는 특정 투자자들에게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지급하는 관행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했다. 재무성은 이런 스캔들에서 좋지 않은 모양새로 빠져나왔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1989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에 손실 보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증권사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보증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진행 중이던 손실 보상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그렇게 독단적이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묵인하지 않았다. 손실 보상은 형사상의 범죄로 여겨졌지만 재무성의 대처는 대체로 너무 느리게 행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스캔들의 물결에서는 범죄 조직이 일본 금융업계에 침투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발생해 금품 갈취, 매매춘, 마약 밀매에 관여하던 조직 폭력배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소카이아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갈취범이 되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은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의 연례 총회를 방해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불편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체면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은 이런 종류의 갈취에 취약했다. 도쿄에서 두 번째로 큰 범죄 조직 이나가와 카이의 두목 이시이 스스무가 노무라 증권과 니코 증권을 찾아가 주요 철도회사인 도쿄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도 이를 통해서였다. 1989년에는 이시이가 노무라와 니코의 계열사를 통해 빌린 360억 엔으로 6개월 만에 도쿄 지분 2%를 사들였다. 이시이가 지분을 사들인 이후 도쿄 주식회사의 주가는 2개월 동안 164%나 상승했다. 노무라 증권의 지점 네트워크가 도쿄의 주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1989년 10월 노무라 증권의 일부 지점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 중 도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기도 했다. 재무성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시인은 수사를 받기 전에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범죄 조직과 금융업계의 또 다른 연결고리에는 야쿠자가 있었다. 야쿠자는 비조직 범죄가 조직의 형태를 띠게 하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 은행은 부실 채권을 야쿠자에게 할인가로 판매했다. 심지어 야쿠자 조직원이 오사카에 있는 은행 이사회의 이사가 되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 은행 중 하나인 스미토모 은행의 회장은 1970년대 초 스미토모가 인수한 무역회사 이토만의 이사회의 야쿠자 조직원을 이사로 앉힌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이사가 된 이토 세미스는 토지 거래에 얽힌 분규 이후로 이사회의 해결사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암흑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업가 허영중의 얼굴마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토가 이토만 이사회 이사에 영입되면서 다수의 의심스러운 투자가 발생했다. 이토만은 허영중의 처남에게서 하와이에 있는 값어치가 별로 없는 땅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또한 허영중의 형제가 소유한 유령회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었다. 이 유령회사들은 부동산 개발업체 두 곳에 대출금을 전달했다. 이토만은 예술품 투자를 시작해 허영중이 소유한 회사들로부터 다수의 그림을 부풀린 가격에 매입했다. 이토만이 이처럼 낭비에 가까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행은 그 배후에 스미토모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기꺼이 자금을 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이 부동산, 예술품, 골프장 투기에 쓰였다. 1990년 9월
금융당국은 5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스미토모 은행의 총부채가 1조 4천억 엔으로 추정되는 이토만을 구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1991년 8월 이토와 허영중 일당은 구속되었고 이토만을 통해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본 은행들이 폭력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 약탈당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다. 1991년 7월 25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인 후지은행의 도쿄 지점 중 세 곳에서 2,600억 엔 상당의 위조 예금 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회장 하시다 다이조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예금 증서는 14개의 비은행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로 쓰였고 이렇게 얻은 자금 중 일부는 야쿠자가 연루된 부동산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후지 스캔들이 터지고 불과 며칠 후 토카이 은행과 교와사이타마 은행도 후지 은행과 마찬가지로 비은행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과 골프장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데 사용할 위조 예금 증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인정했다. 후지 스캔들은 한동안 일본에서 은행이 일으킨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일본산업은행이 오사카의 레스토랑 두 곳을 소유한 61세의 오노우에 누이가 일으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산업은행은 오노우에게 2,400억 엔을 빌려주었다. 1980년대 도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개인 투자자라 할 오노우에는 일본산업은행의 주식 310만 주를 보유해 이 은행의 최대 개인 주주가 되었다. 오노우에는 일본의 우량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녀의 전략은 우량주, 특히 은행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것이었다. 오노우에는 증권업계에서 유명 인사였고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다. 1991년 8월 오노우에는 위조 예금 증서를 포함한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녀는 오직 혼자 힘으로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 언론은 은행업계를 뒤흔든 일련의 스캔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각각의 스캔들이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지만 이미 자산 가격이 폭락해 비난에 직면해 있던 재무성은 대중이 부실한 은행 감독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판단해 스캔들의 여파를 축소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자민당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진 1993년 총선거에서는 반자민당 연합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자민당의 약 40년에 걸친 정권 유지는 종식되었다. 이런 스캔들은 정부가 금융 부문을 구제하고 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했다. 개별 기관들은 대체로 사적인 영역에 있지만 전체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공적인 영역에 있고 경제가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기가 일본 경제에 엄청난 손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수많은 스캔들과 일본 은행들의 엄청난 부실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IMF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무너진 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폭락 이후로 10개월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느리게 4년 혹은 그 이상 행동했을 때 국민이 겪는 고통이 컸다고 전한다. 일본은 행동하는 데 8년이 걸렸다. 정부와 재무성이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은 원인은 비공식적이고도 관계에 기초한 규제 관행으로 상황의 진정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령회사와 계열사로 부실 대출을 넘기는 방식으로 장부를 꾸민 경우도 있었다. 은행이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지울 때에도 담보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구매 가격에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재무성은 은행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부실 대출의 규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회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속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공모했을 것이다. 연이은 은행 파산의 도화선, 저수익과 부실 대출. 핵심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것은 1980년대 호황기에도 일본 은행들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예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이 규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을 차단했지만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웠다. 은행들 스스로도 기업에 적용하는 장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본산업은행 총재를 지냈던 구로사와 시오는 1998년 2월 유로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익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는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일본산업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일본산업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은 고객과 일본 제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합당한 만큼만 발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면 고객에게 가야 할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익이 부족해지면서 과거의 유산을 현금화하는 식으로 버텨낼 수가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기회가 사라지고 일본 프리미엄의 결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재무성이 그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인내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예대 금리차가 줄어들고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은행들은 현재의 수익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1997년 11월에 접어들며 일본 은행들은 문제의 규모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산요증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산한 최초의 증권사가 되었다. 17일에는 일본에서 10번째로 큰 상업은행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도 부실 대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24일에는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증권사 야마이치 증권이 사실상 파산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에는 도쿠요시티 은행이 문을 닫았다. 금융기관의 연이은 파산은 재무성이 통제하고 있던 대중의 인식을 크게 흔들었다.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부실 대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은 1997년 3월에 당기순이익을 공시했고 배당금을 지급했음에도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당시에는 자본금이 3천억 엔이라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역자산 규모가 1조 2천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1조 5천억 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마이치 증권도 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2,600억 엔 규모의 손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자본의 5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일본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파산은 이들의 재무제표와 감독에 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일본 은행들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자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일본 경제는 신용 경색에 빠져들고 기업 투자, 소비 및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와 신용 제약의 악순환이 시작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1997년 11월 29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이것은 정책의 전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마침내 은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납세자가 낸 돈을 사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98년 2월에 제정된 금융구조조정법에 따라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은행에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는 데 30조 엔이 할당되었다. 이런 자금 투입은 초기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자금이 구제금융이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했고 은행들이 그 자금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자본 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은 이코노미스트가 역사상 가장 비싼 붕대라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이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98년 여름 구조조정과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4.3%에 도달했다. 1998년 9월 미국 재무부 로버트 루빈 장관과 래리 서머스 차관은 미국 헤지펀드사 LTCM이 파산 지경에 이른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생존 가능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재 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8년 10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은 취약한 은행의 자본재 조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해 10월 말 일본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정화 작업에 투입될 공적 자금으로 30조 엔에서 2배 늘린 60조 엔을 할당했다. GDP의 12%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은행자본 재조정법에서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25조 엔으로 증액했다. 이번에는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일본 산업은행 총재 니시무라 마사오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본재 조정은 어느 한 은행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재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는 25조 엔을 준비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35조 엔은 금융재활성화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 이 자금은 예금보험을 제공하고 은행의 국유화 합병 폐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파산한 은행의 질서 있는 정리를 목표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장기신용은행과 일본신용은행은 각각 1998년 10월과 12월에 국유화되었다. 은행자본 재조정법과 금융재활성화법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일본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합병을 촉진하고 은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일본 프리미엄이 줄어든 것을 의미했고, 이 모든 것이 이전 해의 경제를 뒤덮던 심각한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진행되고 있던 문제들은 여전히 심각했다. 1992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일본 은행들은 일본 GDP의 약 15%에 달하는 75조엔 규모의 부실 대출을 손실로 처리했다. 그런데도 신설된 금융청에 따르면 2001년 9월 말에 밝혀진 은행들의 부실 대출은 여전히 36조엔에 달하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68조엔에 달한다고 했다. 은행 부문의 만성적인 저수익성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대출 손실이 총수익을 초과한 데서 비롯되었다. 2001년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의 니시카와 요시우미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전쟁 이후로 축적한 것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일본이 10년을 넘어 30년을 잃어버린 이유. 1980년대 후반 주식시장 상승과 저금리 기조로 저리의 자금이 경제 전체를 휩쓸었다. 1986년 말부터 1991년 초 사이 투자와 자본 지출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서 자그마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런 규모를 가늠하자면 일본 경제는 매년 한국의 GDP가 더해지고 5년 만에 프랑스의 GDP가 더해지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절이 끝날 무렵 일본 경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1990년대에 잃어버린 수십 년의 첫 번째 10년이 도래했다. 주택을 소유한 수백만 명이 자신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 것을 깨달았다. 도쿄의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서 교외로 밀려난 많은 사람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집에서 직장까지 2시간이 걸리는 출근을 해야 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4%에서 1%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제는 18년마다가 아닌 7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소득에 적응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 아니 30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경제 성장의 둔화가 평균 소득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력이었다. 일본 은행들은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해 부실 대출을 흡수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다. 공적 자금 투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며 자본 적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 투입을 주저했다. 이는 시장과 경제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규제를 보류하고 뒤늦게 부실 대출의 실제 규모를 깨닫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부실 대출이 증가했고 이로써 일본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손상되고 일본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성장을 회복하고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한 분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금융위기의 여파는 유난히도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소비자들이 물가 하락을 예상해 구매를 뒤로 미루면서 수요를 위축시켰고 회복을 더디게 했다. 그리고 이는 오랫동안 고착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두 번째 재임 기간이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시도했다.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 경제는 체계적 금융위기의 오랜 충격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역사를 통틀어 다른 금융위기들과 공유하는 특성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 그리고 이에 따른 버블의 붕괴와 함께 촉발된 측면이 있었다. 일본의 정책 이반자들은 대공황 당시에 저질렀던 오류들 중 상당수를 되풀이했다. 그들은 너무 느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디플레이션을 고착시켰고 폭락이 오랜 침체로 이어지게 했다. 특히 일본 경제는 30년에 걸쳐 성장이 둔화되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더뎠다. 동시에 일본의 폭락과 그 여파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금융 시스템에 내재한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고 예금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파산 지경에 이른 은행을 관리하고 이들의 자산을 처분하는 임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늦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무성의 늦장 대처는 위기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손상시켰다. 일본 국민들은 재무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납세자가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체계적인 은행 위기에 직면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IMF가 나서서 구제하기에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재무성이 신뢰를 잃은 것이 금융위기의 수습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오래가게 했다. 일본의 위기는 역사를 통틀어
금융 폭락의 특성이라 할 과열과 신뢰성의 상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위기들 중에서 일본의 위기는 지속성의 면에서 두드러진다. 1990에서 1992년 폭락의 여파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